네, 이번 한 주를 뜨겁게 했던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대선까지 약 100여일 남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당의 선대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거는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엽전 던져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이 산무는 죄악입니다.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억울해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본격적으로 선대위를 꾸리는데 일단 총괄수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또 각 본부장급들 누구로 앉히느냐 말이 많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계속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모았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 이게 일단은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거 미뤄진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미뤄졌다고도 볼 수 있고 물 건너갔다고도 볼 수 있고 정치라는 게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요.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또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네.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또 이 캠프가 이제 선대가 잘 안 굴러간다든지 그럴 경우는 뭐 저는 충분히 다시금 이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선대위가 지금 이제 내일 되면 선거 딱 100일 남았거든요. 어허. 보통 선대위가 이렇게 발족할 때는 뭐 한 70일, 80일 전에 발족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뺀 선대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예. 안 되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아. 이제 그랬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또 한번 예를 들어서 모셔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또 지금하고 또 상황은 다르겠죠. 그때는 훨씬 더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되겠죠. 네. 지금은 뭐 윤석열 후보한테 주도권이 네. 있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일단 선대위를 출범을 시켜서 이게 잘 돌아가면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손을 뻗칠 그런 동력이 좀 사라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잘 간다. 그랬을 때는 굳이 이제 모셔올 필요는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예.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나 또 뭐 지금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직능본부장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어떤 삐걱거리는 상황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하. 이거는 또 한 번의 구원 토스가 필요한 상황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일단 출범시켜서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밀당을 했는데 결국 영입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러면은 다시는 안 보겠다 뭐 이런 게 없죠. 나중에 이제 위기 때가 오면은 다시 또 구애가 더 강력한 구애가 갈 거고. 그 위기 때를 생각해서 오히려 아껴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네, 뭐 아껴둔 해보려고 의도는 전혀 했는데 없고. 잘 안 돼서 그렇죠.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후보가 생각하는 결과 선대위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예.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 지난 2, 3주 동안의 핵심은 뭐 사람이라기보단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선대위의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선거 운동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네. 이런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었던 거지만 네.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시각차가 있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선대위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들어갔다가 결국 빠졌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로 있었다면 이런 발표가 가능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문 빅텐트, 덧셈의 정치, 예. 뭐 이런 어떤 그 선거 운동 전략을 바라보는 거고 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또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고 뭔가 색채가 살아있는 그런 이제 선대위를 원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무릎 꿇는 거를
허하지 않았다. 예. 결국 높은 지지율이 결국은 독이 된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합류를 하지 않는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선거 전체적인 지휘 상황을 보면 역대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어떤 본인이 일단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이 이슈를 가지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과는 캐릭터가 좀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합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그렇죠. 잡아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서로 간에 좀 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같은 김병준 위원장도 이제 경제학 뭐 같은 했고 네. 또 같은 또 비대위원장을 했고 네. 이제 자 그렇다 보니 비슷한 그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 누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주도할 수 없다. 또 더군다나 이 김병준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내정한 이유가 네. 본인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선거를 지휘하려면 본인한테 뭔가 전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온전하게 지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등등 하면 양자택일밖에 없다. 즉 김병준 위원장이 개선에서 빠지는지 네. 김종인 위원장을 뭐 모시지 않든지 네. 이 양당 간의 결정밖에 없다라고 이제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현재와 같이 김병준 위원장 체제가 있을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네. 이제 그럴 경우는 뭔가 이제 지금 앞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할 때 이게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먹혀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예. 네. 만약 먹혀들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 김병준 위원장은 선대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 이런 그렇죠, 본인은 강력한 했죠. 의지를 네.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일절 어떠한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결국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의식해서였을까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당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의 주류가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아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제 기싸움 같은 게 있었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자리에 결국은 최고 책임자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권력의 추가 네. 김병준에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가장 최선의 카드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후에 임명직이든 네. 뭐 선출직이든 안 나갈 거다. 정말로 나는 진정성 있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딱 선대위까지가 본인의 역할이다 그렇죠. 이렇게 선을 딱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렇게 해야지 소위 말해서 지휘력이 생기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소위 카리스마였어요. 네. 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그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필수적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면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 약했을 때 김병준 체제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영이 쓸 거냐? 예. 그 영이 쓸 때는 난 욕심 없는 사람이다. 네.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내 말 들어달라. 진정성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좋은데 다 좋은데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참 풀어야 될 숙제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일단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풀어야 될 문제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의 변수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다음에 선대위가 김종인 없이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잖아요. 네. 네. 선대위 구성 당장 예. 뭐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사임을 해버렸고, 예. 그다음에 후보의 메시지 관리는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청년들 만나러 가가지고 김성태 의원의 논란에 대해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예. 또는 뭐 이순자 씨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메시지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없이 선거 치르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예. 물음표가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 선대위에도 나오고 또 이준석 패싱 방에도 나오고 예. 후보의 메시지 관리에도 나오고. 자, 이러면 김병준 체제가 진정성만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기에는 예. 좀 굉장히 큰 숙제를 안았다. 예.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김병준 원톱 체제로 갔을 때 벌써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은 정책 통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것들은 이제 잘 하시겠지만 전략이나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강점으로 꼽혀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대선이라는 거는 또 지방선거나 총선하고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보면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의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대선이라는 거는 뭔가 뚜렷한 중심의 어떤 이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그러면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해본 사람입니까? 안 해본 안 해본 사람입니까? 분이죠. 예. 한 번도 안 해본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거 과연 이제 국가적 이슈를 아젠다를 던지고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자꾸 이제 의존한 이유가 그동안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봤고 네. 그 선거에서 던졌던 이슈들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무래도 이제 후보가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 개개인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치를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의원이 어떤 배경과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변에서 이분은 꼭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면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인사 리스크가 지금 이번에 김성태 전 의원 나타난 거죠. 예. 물론 김성태 전 의원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예.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또 본인도 그동안 당이 기한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뜬 것 자체가 바로 공정의 가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본인의 딸을 KT에 채용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거를 20, 30대들이 아하.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좀 지적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 아닌 김병준을 윤석열 후보가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는 바로 이제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상승세를 타다가 네. 결정적으로 하락세를 간 이유가 뭐냐면 박지원 상황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상황론이 나오면서 이게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후보를 뽑는 것인지 그 다음 사람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뽑는 것이지 김종인을 뽑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가 됐을 때의 그 상황 리스크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권한이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있는 거 아니야? 예.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도 실제 그러면 예. 김종인 위원장한테 많은 권력이 갈 수밖에 없다. 아하. 이제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문제. 예. 즉 그래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김병준 예. 위원장을 함께 삼김이라는 걸 토대로 세우려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나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 예. 이 나를 또 팽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하. 본인은 두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세 번째는 안 된다는 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이 상황 리스크 또한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박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풀었다면 예. 이런 상황론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최고의 약점이 국가 비전을 갖다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약점이었고요. 네. 그리고서 토론 때마다 소위 그 메시지 관리가 실패했던 이유도 사실은 근본적인 출발점이 거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의 대안이 뭐였느냐? 지난번 그 전두환 발언에서의 얘기처럼 취지는 인사를 그러면 적재적소에 쓰겠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대응 카드였어요. 예. 내가 다 알지 못한다. 전문가들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자, 그런데 전문가들을 잘 쓸 때 김종인 말 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잘 쓰는 것과 본인이 잘 쓰는 것과 차이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 썼냐 그러면은 거기서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게 김성태 전 의원의 이제 선대위 구성인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SNS 관리 실패, 개사과 논란 때도 네.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예,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어저께 전시회 가가지고 2030 세대에게 또 할 말이 없냐라고 했을 때 네. 김성태 전 의원 사건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2030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시회에 왔는데 예. 2030 세대에게 좌절감과 어떤 소위 비공정에 대한 불만을 예, 일으켰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네. 결론은 2030에게 뭔가 해야 할 메시지가 전혀 준비 없이 없는 예. 상태로 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상황 리스크도 크지만 네. 결국은 본인이 어떤 국가의 비전,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물, 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했다라면 이 얘기가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은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졌다. 좀 그런 측면에서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러다가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결국은 다음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완전히 무릎 꿇은 예. 참여 요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선대위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그 윤석열 후보가 참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행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후보는 텃밭인 호남을 방문 중인데요. 네. 한 주간 머리 색깔도 바꾸고 또 선대위 규모도 대폭 줄이면서 쇄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변화, 노력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변화, 쇄신 뭐 이런 이야기 뭐 겉으로도 보여주고 내용적으로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변화의 방향이 뭐냐? 자,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 이제 간사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큰절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과한다 그러면서. 네. 근데 그 다음에 한 내용이 뭐냐면, 법안들 이거 다 빨리 패스트트랙 통과시켜라. 그리고 뭐 하냐? 방망이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냐? 네. 빨리 두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과연 이게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가 있는데, 네. 과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날치기하고 통과시켰던 걸 더 왜 못하지, 왜 안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변화의 방향이라는 게 네. 어떤 민주적인 상권 분립이라든지 또 국회 존중이 이게 아니라 왜 더 못 밀어붙이냐에 대한 이제 그거였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결국은 자신들의 지지층, 핵심 지지층의 불만들을 해소해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그동안 통과시키지 않은 걸 보면 결국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고려를 전제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과한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조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이건 단지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과하고 뭐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보면 더 강경적으로 가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내용 면에서 이런 격차 자체가 이게 하나의 어떤 선거 전략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결국 오히려 더 강경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반성과 사과는 어떻게 보면 새 출발에 있어서 출발점이죠. 출발로서는 뭐 며칠 동안 눈물 흘리고 또 엎드려 절하고 이런 거는 뭐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볼 수 있는 차별성,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그나마 쉬울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그럼 국민들이 상상을 하겠죠. 네. 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승부수를 건 겁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책, 입법, 사람. 이 중에 한두 개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법 과정에서 속도절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지금 반론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네. 유연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강경한 거 아니냐. 너무 독주 뭐 이런 체제로 이제 가버리면 또 반론이 부작용이 있을 수 나오는 있다.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정책과 사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럼 그런 혁신에 대한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최소 저는 정책, 입법, 사람 요 세 개 중에 네. 한두 개에서라도 눈에 띄는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앞으로 이제 최고의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호남 현장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의 나온 메시지 중에 한두 개 좀 짚어보죠. 산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능, 무식, 무당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제 한 말인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또 무법, 무정, 무치 이런 또 산무다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두 후보가 모두 다 사실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네거티브 선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좀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가게 되면 결국은 치열하게 양쪽의 어떤 서로 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예. 저는 조금의 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을 향해서 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는 협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두환의 후예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고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야당하고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법치주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의 어떤 뭐 소신이 좋으면 목적이 올바르면 수단은 뭔가 다른 걸 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이 법치주의 즉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그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결국 국가의 법치주의를 잘 지켜내는 틀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 법정은 목적이 좋으면 일부 법들은 좀 위반할 수 있다. 내가 전과사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시민운동하다가 어쩔 수 없었고 좀 소리친 거 가지고 뭔가 특수공무집행 방해했다. 예. 이렇게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국민들이 법 위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 위반 조금 하는 거 그걸 뭐 내가 목적이 정당한데 뭐 이 정도 법 위반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설마 대통령 돼서도 그렇게 할 수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법 위반. 지금에 예. 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 이 발언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법 어기는 거 그거 뭐 목적이 바르면 뭐 좀 어떠냐라는 예.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이죠. 예.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경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현장에서 또 기재부를 때리는 발언도 나왔어요. 홍남기 장관에 대해서 농민들을 만난 자리였었는데 이 기재부 맴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지적과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몰아치는 그리고 어떨 때는 법 위반까지도 정당화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 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좀 정책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부분들을 주로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대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후에 정부 관료와의 차별성을 더 부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청와대와 직접적인 차별성을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또 반감이 사실은 뭐 내분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그 대상을 관료로 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관료의 복지 부동이나 안이한 생각과의 전쟁 선포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소위 그 대치 국면을 만들므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정부를 혁신하겠다 이런 쪽에 이제 좀 시야를 갖다가 조금 바꾼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답답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죠. 예. 역시나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것을 불안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변화의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정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대통령의 숙명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에서 뒤지다 보니까 예. 뭔가 좀 속 시원한 발언, 사이다 예. 발언,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 소위 말하면 혁명적인 변화 이런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니 발언의 제한이 조금 그 없는 거 부분은 아니냐는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그 이현정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지적하셨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던 부분. 사실 민주당이 이제 거대 여당으로서 많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입법을 좀 몰아붙였던 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여론에서는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더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법안의 내용이 저는 얼마나 그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부동산 여기 그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사실 임대차 3법 통과하기 전에 여론조사하면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꽤 있었습니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통과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국민들의 지금 전월세란이 해결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공감대를 얼마나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끔 또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속도로는 조금 입법 과정에 있어서 속도로는 저는 굳이 그 부분을 더 강조할 부분이었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입법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공감대가 있다 그러면 빨리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그 법안 하나하나마다 각자 다 다르니까요, 법안마다. 그렇죠. 네. 그 공감대를 얻은 이후에 속도는 언급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과 함께 속도를 얘기해야지. 그런 법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라고 하는 법을 국민들이 과연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면 사실 저도 한두 잘 개밖에 모르죠. 모르겠어요. 예, 네. 법안도 여러 가지고.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공감대 없는 빠른 입법은 자칫하다가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되고 또 입법을 촉구할 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쭉 과정을 보면 네.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본인들은 그 김현미 당시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 공급 부족하지 않다. 지금 이게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예. 세금으로 해결하겠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2019년도에 부동산 정책 하나만큼 자신 있다. 계속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전월세법도 통과시키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소수가 이 독점하기의 문제였나요? 결국 공급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전월세 입법 통과시킬 때 당시 윤희숙 의원이 국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결과는 당시 윤희숙 의원 지적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이란 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당연히 반대편에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적절하게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파판드레오 전 정권이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줘라 라고 해서 엄청난 복지 다 했습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 외환위기라든지 나라가 많은 지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또 농촌 농민들한테 가서는 농민들 기본소득 해주겠다. 네. 자, 이거 1년에 360만 원씩 이걸 해주면 농민들 220만 명인데 이게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뭔가 탄소세 해서 이걸로 기본소득을 하겠다. 또 국토보유세 만들겠다. 그다음에 기재부를 향해서는 당신들 뭐 하느냐? 왜 빨리빨리 이게 안 나눠주느냐 하지만 기재부가 돈이 안 나눠고 싶어서 안 나눠주는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이란 게 결국은 이 일방주의가 현 정부보다 더 예를 들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네. 바로 그런 문제들. 그것도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막 공격을 해요. 예. 홍남기 부총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맴매라는 이야기가 보면 그냥 참 웃어 넘겨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지금 예산 안 쓰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국가의 재정 상황을 보고서 하는 건데 이거를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어떤 국민들의 뜻과 반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면 과연 앞으로 소신을 지킬 관료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강한 추진력을 네. 지금 이제 제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강한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한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대통령이 큰 소리치고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강한 추진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필요성, 네. 절박함 이런 것들이 강한 추진력으로 저는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대장동 문제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받은 거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돌파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국민들이 그로부터 느낀 마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을 때 비로소 대장동의 족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것 전에 선결돼야 될 것들은 바로 공감대와 그리고 시급성 네.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지적하시는 게 일을 처리하는 것 중요한데 좋은데 반드시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 그렇죠. 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동안의 지지율이 3주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 몸부림 아마 이 속에서 전 나왔을 예. 거라고 보는데 좀 더 긴 미래를 바라본다면 강한 추진력은 이재명 후보의 눈물과 고함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대, 대장동에 대해서 네. 정말 자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난 한 주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좁혀진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그 두 후보의 지난 한 주 행보들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지역을 돌고 있잖아요. 네. 또 본인이 뭐 이제 어떻든 간에 내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예. 사과하고 뭔가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지금 선대위도 보면 일단 지금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네. 지금 소수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인선되는 거 보면 확실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고 또 측근들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속도가 빨라요. 예. 일단. 네. 속도감이 빠르다 보니까 현안 대응 능력이 빨리빨리 어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좀 처음에 어떤 이 역벤션 효과 그걸 네. 좀 극복하고 있다라는 저는 판단합니다. 네.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는 누렸지만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 때문에 거의 3주를 거의 뭐 그냥 허비해 버렸습니다. 선대위 구성이 안 되고. 더군다나 네. 일정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또 일정이 딱 한 가지고 네. 어제도 한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접촉면이 지금 거의 없어져 버린 그거는 거죠. 선대위 출범을 하기 전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왜 전이라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기존에 캠프도 있고 예.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외부로 지금 뭔가 독자적인 행사, 뭐 언론사가 마련한 행사에 그냥 참석한다 이 정도지 예. 본인들이 기획한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큰 어떤 저는 문제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어제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일정이 5개였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1개였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보도할 양이 충분한데 예. 이쪽은 할 보도할 게 얘기가 없는 없어지는 거죠. 거죠. 예.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죠. 2, 3주 동안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더라도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네. 2030 만나러 갔으면 2030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어저께 가가지고 전시해 보면서 아, 2030 세대가 불안하구나. 이 얘기 외에 나머지 얘기는 제대로 답변도 못했어요. 네. 그럼 이러면 후보가 안 보이고 김종인만 2, 3주 동안 보였으니까 당연히 뭐 하냐고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온리 후보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면서 밑바닥을 훑으면서 뭐 홍길동이 아니라 뭐 이길동처럼 정말 후보가 내쏟는 말을 갖다가 기사로 읽기도 벅찰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예. 당연히 이런 차이가 지지율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네. 자,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아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과연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거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그동안 2, 3주 동안 담금질을 했으니까 네네. 뭔가 새로운 카드 또 왕성한 활동 또 메시지 준비된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상승세를 탈 거냐 이 예. 부분은 또 앞으로 또 지켜볼 대목이겠죠. 지금 네. 딱 한 100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정 의원님, 보통 저희 이제 언론사에서는 계속해서 여론조사 흐름을 추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추이 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론조사에 앞섰던 후보들이 대부분 선거에서 이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워낙 지금 박빙 구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소폭 좀 앞서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 선거야말로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구도가 뚜렷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구도 같은 경우 뚜렷했기 때문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표를 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DJ 비연합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 선거로 넘어오면서는 뭐냐면 세대 간의 이 표차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 30,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진보층이었고 50, 60대는 이제 보수층이었고 예. 그러니까 어떤 유동층이라 하는 거에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특징이 뭐냐면 일단 20, 30대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걷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야권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예. 또 예를 들어서 여권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뭔가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지지가 많고 또 60대 이상은 이제 이 그 국민의힘 지지가 많지만 이 어떤 스윙 보터라고 하는 중도층과 20, 30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네. 따라서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예전 같은 원칙이 별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전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